부패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인사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카탈리나 섬 경비행기 추락사고 사망자 중 신원 미확인자 1명이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세관당국이 마리화나 성분 제품의 한국 반입이 늘어나면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일 21일 전으로 뉴저지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지난 주말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델타 항공의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강풍으로 인해 8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떨어지며 지나가던 일행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퀸즈 우드사이드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위협당하며 총기를 사용했던 상황이 바디캠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에서 강아지 산책 비즈니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약국 체인 월그린스가 매출 손실로 인해 약 1,200개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불법 선거자금 관련 부패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인사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알렸습니다. 변화를 통해 신뢰 회복과 쇄신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기련민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뉴욕시 행정부 내 인사개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인사개편은 애덤스 시장이 형사 기소된 이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애덤스의 인사개편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천시 파커를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으로 임명하고 모나 수아조를 공공안전 부시장 보좌관으로 발표했습니다. 파커 부시장은 뉴욕시 경찰국 협력 부국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공공안전을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약 40년간 법 집행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애덤스에게 측근들의 부정부패 조사와 관련해 인사개편을 단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돌아선 뉴욕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애덤스 시장은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를 최고 부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빌드 블라지오 전 시장 그리고 블룸버그 전 시장 행정부에서부터 근무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진행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애덤스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애덤스 시장에게 새로운 인물과 변화를 통해 도시를 안정화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그는 그 일을 수행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 행정부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수사를 2021년부터 이어왔다고 밝히며 그의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으며 이번 사태로 사표를 던진 뉴욕시 최고위직 공직자는 1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애덤스 시장이 인사 개편을 통한 변화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형사 기소된 재판의 판결은 어떻게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8일 발생한 카탈리나 섬 경비행기 추락사고 사망자 중 신원 미확인자 1명이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한국인 여성은 미 항공 전문대 석사 과정을 밟는 동시에 비행 교관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 박다은 씨는 신원 미확인 사망자가 여동생인 박조은 씨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LA 카운티 검시국이 어떤 이유로 신원 미확인 사망자를 30대 남성이라고 추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5명 중 경비행기 소유주인 73세 알리사 파이를 비롯해 55세 마가렛 메리 페너, 34세 곤잘로 루벨, 33세 해리스 알리 등 4명의 신원은 밝혀졌었습니다. 박조은 씨는 엠브리 니들 에어로노티컬 대학에서 항공과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비행 교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어두운 밤 시간대에 무리하게 이륙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LA타임즈는 카탈리나 섬 공항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것과 같다고 전하면서 공항에는 야간 근무자, 활주로 조명 등 야간 운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LA타임즈는 경비행기가 이륙 몇 초 후 산비탈에 부딪히며 추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조은 씨는 좋은 파일럿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미국에서 비행 교관이 되기까지 실패와 경험담을 공유해 왔습니다. 박 씨 영상에 따르면 그는 대구 출신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공군사관학교 입학 설명회를 통해 비행기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뒤늦게 조종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해 그는 31살에 첫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세관당국이 마리화나 성분 제품의 한국 반입이 늘어나면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한국 국적자들도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 또는 우편 배송하는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며 미국 내에서도 마리화나를 흡연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 내 24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품 구매 시 성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때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호기심에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했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가 전면 불법이며 한국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합법화 추세에 따라 한국으로 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관세청은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 검사 확대,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 파괴 검사 실시, 신변 및 기내 수화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2025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발표에서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마약 밀수 차단을 꼽았습니다. 오늘은 선거일 21일 전으로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뉴저지 유권자 등록 요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뉴저지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7세인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카운티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현재 어떤 주에서든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유권자 등록은 영구적이므로 매년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뉴저지 선거관리부 웹사이트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자신의 유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3가지 방법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생년월일과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뉴저지 차량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비운전자 신분증 그리고 사회보장번호 중 하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한 후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관에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지난 주말에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델타 항공의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식품의약국이 식품 안전 문제로 항공사의 기내식 준비 시설을 폐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는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하는 200편 이상의 델타 항공편 승객에게 식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FDA가 델타의 기내식 주방에서 정기 검사를 실시하던 중 식품 안전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델타 항공과 기내식 제공 파트너는 즉시 음식 생산을 중단하고 이후 시설에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전하면서 항공사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고객이나 직원 중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델타 대변인은 식품 안전 문제의 원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항공사는 항공편에서 기내식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델타항공은 장거리 국제선 항공편의 모든 승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대변인은 따뜻한 식사 서비스를 받지 못한 승객에게 여행 상품권이나 상용 고객 마일리지가 제공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델타항공은 각종 기체 결함과 지연 등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도 디트로이트를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제공된 기내식에서 상한 음식이 제공돼 기내식을 먹은 승객과 승무원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륙 5시간여 만에 뉴욕 JFK 공항으로 회항해 긴급 착륙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여간 한국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당국으로부터 합산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국적사의 총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7억 원에서 지난해 7억 5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다시 24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 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스타항공 28억 6천만 원, 티웨이항공 24억 3,900만 원, 대한항공 16억 2천만 원, 아시아나항공 15억 5,400만 원, 진에어 13억 5,900만 원, 에어서울 2억 1천만 원, 에어부산 2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한 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19년 8월 이스타항공 16억 5천만 원으로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도별로 국적사의 총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7억 원에서 지난해 7억 5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24억 1,500만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강풍으로 인해 8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떨어지며 밑에 있던 9살 소녀와 그녀의 일행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이 가득하며 현재 뉴욕시경과 뉴욕시 빌딩국이 합동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퀸즈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8층 아파트 건물에서 유리창이 떨어지며 밑에 지나가고 있던 9살 소녀와 그녀의 친척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리창이 두 사람 위로 떨어지면서 소녀와 그녀의 친척이 인도를 걷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두 사람 모두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난데없는 끔찍한 사고는 어제 오후 6시 10분경 아파트 발코니에서 강풍에 유리 패널이 떨어져 나가며 뉴욕시 퀸즈 비치 에비뉴로 추락하며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건강 체크를 위해 노스쇼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고를 당한 9살 소녀와 그녀와 함께 있던 친척인 45세 남성이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인도 위로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 있으며 응급구조대와 뉴욕시 빌딩국 직원들이 합동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뉴욕시에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약 시속 15마일의 바람이 불었으며 돌풍은 시속 30마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퀸즈 우드사이드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을 가격당한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련민 기자입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29살의 스시 셰프 페르디안토 스완디는 7호선 기차를 타고 맨해튼에 있는 직장에서 퀸즈 우드사이드의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면서 계단을 올라갔고 역을 빠져나온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주먹에 맞아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땐 스완디의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앰뷸런스와 경찰이 도착해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나냐고 정신없이 물었다며 그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주먹에 맞아 찢어진 입술을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분홍색 자켓과 검정 바지를 입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스완디는 자신이 당한 공격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아시안과 유대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기승이라 자신이 당한 공격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대낮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달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총격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서는 해당 경찰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며 방화쇠를 당기기 직전의 충격적인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 아침 10시경 경찰관 피터 리우는 워싱턴 DC 근처 레스턴의 어느 아파트로부터 정신건강 관련 신고를 받고 33세 여성 시드니 윌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How are you? Oh, Jesus Christ. Back up! No! Oh, yeah! Back up, back up. Oh, yeah! Oh, yeah! Hey, man. 문을 연 윌슨에게 인사하자마자 그녀는 문을 닫더니 곧 열린 문으로 그녀는 칼을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Back up! 놀란 경찰은 황급히 뒤로 물러서면서 윌슨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경고했지만 윌슨이 계속해서 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리우는 결국 총을 꺼내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며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빠르게 다가온 윌슨은 리우의 얼굴을 반복해서 찔렀고 결국 리우는 그녀를 향해 방아쇠를 여러 차례 당겼습니다. 윌슨은 3차례 총알을 맞았고 복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윌슨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서장 켈빈 데이비스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다며 리우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모든 것을 했지만 막다른 복도 끝에 다다라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방어를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우는 이마 위쪽 부근에 칼로 인해 여러 차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우의 총기 사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인근에서는 강아지 산책 비즈니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원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련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를 하던 근로자들의 사무실 출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내 반려견 주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홀로 남겨진 반려견들을 돌봐주는 강아지 산책 및 돌봄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27세 여성 로렌 미켈스는 강아지를 데리고 30분 산책하는데 $24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로버라는 앱을 통해 강아지 산책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으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산책 요청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의 강아지 산책 예약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예약 가격은 $10에서 최대 $250까지 제각각입니다. 메간 TP 로버 글로벌 성장 담당 수석 부사장은 팬데믹 동안 이어졌던 재택근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강아지 산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반려견 산책 예약 건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리치 강아지 훈련 전문가 역시 강아지 트레이닝이 시간당 150불에 육박한다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반려견 돌봄 및 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주인의 출근으로 인해 분리불안 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견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산책에 시간당 40불을 받고 있는 브릭스는 사무실 출근으로 더 이상 반려견에 쓸 에너지는 부족하고 반려견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견주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책가 또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약국 체인 월그린이 온라인 경쟁업체와 처방약 비용 감소로 인한 매출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200개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CVS, 타겟, 라이트 에이드를 포함한 주요 약국 체인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약국 체인 월그린스가 온라인 경쟁업체와 처방약 비용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3년 안에 약 1,200개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가 화요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 안에는 약 500개의 매장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는 몇 달 전 회사가 발표한 300개 비효율 매장 폐쇄 계획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그린스 CEO 팀 앤트워스는 단연간의 최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약 4분의 1의 월그린스 매장이 수익을 내지 못해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지만 중국 제약체인과 케어시트릭스라는 홈케어 제공업체의 감액으로 인해 $30억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리테일의 소매 분석가인 닐 손더스는 문제가 있는 회사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말했습니다. 또한 월그린스는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면서 매장 운영의 기본을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매장이 매출 손실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그린스뿐만 아니라 CVS, 라이트 에이드를 포함한 주요 약국 체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처방약에 대한 환급률 감소와 아마존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한국은 매우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의 한국의 경제는 놀랍다며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대학 교수 데런 아제모울루,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슨 교수는 한국의 제도를 국가 성공의 대표적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에 대한 관점은 아제모울루와 로빈슨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한국과 같은 성공한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 저자들은 남한과 북한을 주요 예시로 들면서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개인 신고자, 법인 신고자 모두 미국 신고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미국에 보유한 자산이 8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 7천억 원으로 5.6%, 홍콩이 6천억 원으로 4.9%, 싱가포르 5천억 원으로 4.1%, 중국이 4천억 원으로 3%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미국에 보유한 자산이 11조 3,100억 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리틀 이탈리아의 멀베리 스트리트 151번지에 새로운 이탈리아계 미국인 박물관이 20년 이상 준비한 끝에 대중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맨하탄의 리틀 이탈리아는 20세기 초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박물관의 설립자 조셉 스셀사는 모든 그룹은 대중에게 그들의 문화를 인정받고 보여야 한다며 그동안 이탈리아인의 박물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칼리지의 칼란드라 연구소 학장인 스셀사는 교실보다 박물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주정부 기금 $1,000,00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제14회 후원의 밤 행사가 오는 24일 오후 6시 포틀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상록회 후원의 밤 행사는 한인 동포 시니어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혜택을 받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동포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후원을 바라는 행사입니다. 특별히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는 한국에서 가수 혜은이 씨가 특별 출연합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늘푸른 농장에서 제공하는 과일 선물과 기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에어 프레미아에서 제공하는 한국 왕복 티켓 등 많은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실 분은 미리 자리를 예약해야 하며 티켓은 한 장에 $200입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리버라인 경전철 선로의 맨스필드 타운십에서 기관차가 선로에 쓰러진 나무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2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NBC 필라델피아는 탑승객 45명 중 거의 절반인 최대 20명의 승객이 이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선로에 멈춰선 기차 앞쪽 아래 큰 나무가 쓰러져 있으며 충돌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응급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저지 리버 노선은 로블린과 볼덴타운 사이에 양방향으로 중단됐습니다. 뉴저지 주 보건국에 따르면 맘머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가 뉴저지주 곳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이 지역을 다녀간 사람들의 후속 관찰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이 환자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다녀간 동선을 공개하며 잠복기에 따라 이번 달 29일까지는 증상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염자가 머무른 후 최대 2시간 이내에는 전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아직 후속 관찰된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